62페이지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 산정 방법입니다. 거래가액에다가 보수요율을 곱해가지고 산출금액이 나오는데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한도액이 지금 우리 서브노트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시도조례에는 보면 한도액이라는 게 있는데 2억이면 이 시도조례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시도조례는 0.4%다 5%다 주기 때문에 시도조례를 시험에 낼 수는 없죠. 지금 우리나라 16개 시도조례가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똑같습니다. 물론. 그럼 2억짜리를 중개하면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도조례에 의하면 2억 미만인 경우에는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9천만 원짜리를 중개하면 0.5%면 얼마입니까? 1은 5, 5, 9, 45, 95만 원이죠. 모순이잖아요. 지금 2억짜리 중개하면 80만 원밖에 못 받고 1억 9천짜리 중개하면 95만 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2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액이 비록 95만 원이 나와도 한도액인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1억 6천짜리나 2억짜리 중에 하나 모두 80만 원입니다. 법정 보수는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전세는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만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차임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보증금 500에 500만 원에 월차임이 45만 원인 경우 45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4,500만 원 보증금 500 합하면 5천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대로 요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4,500만 원 밖에 안 되죠. 이렇게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얼마를 한다? 70. 5천만 원 미만이죠. 이하가 아니고 오늘 문제에 보면 5천만 원 이하 해가지고 X 있죠. 다른 학원에 어제 풀어보니까 평균 3문제 맞췄더라고요. 1등이 10문제 맞았어요. 15문제 중에서. 그 점수 지금 10문제 이상 맞추는 거는 별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까지 베이스 관리를 하라는 말은 순차적으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지금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면 마음은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고 안 보게 되면 또 다 잊어먹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10월 27일 날 산 정상에서 만나기로 계룡산 꼭대기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그 날 맞춰가지고 딱 정상에 서는 시각에 맞춰서 해야 되지.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태백산에 새벽에 가가지고 여기 밤차 타고 서울에서 가가지고 새벽에 오후에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새벽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벌써 뭐 한 4시 되니까 정상에 다 갔어요. 추워서 뭐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사진도 한 장 못 찍었어요. 그 내려와서 도저히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컵라면 먹으려고 물 부어보니까 바로 다 얼어버리더라고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 내려오니까 이제 사람들 그때서야 올라오더라고요. 아침 되니까 추워서 아침도 못 먹겠더라고. 겨울에 가놓으니까 그 다리 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려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마찬가지 이게 시험도 지금 뭐 60점 70점 나와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7, 8월에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20년째 강의하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점수 안 나온 분들이 나중에 합격할 확률이 높고요. 1회 모의고사에서 1등 한 분들은 거의 90% 이상 불합격했어요. 과거 통계가. 1회에 너무 뭐 60명 다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생각해버리고 안 하고 나중에 다시 9월달에 10월달에 하려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또 안 되죠. 그 조금씩 신압으로 해야 돼. 신압으로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압으로의 뜻을 쓰시오 국어 교양시험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신압으로 들었는데 이게 국어사전에 보니까 표준 말이더라고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는 게 신압으로더라고요.
그 내공을 쌓아야 된다고 갑자기 막 하루에 안 하다가 공부 8시간씩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조금씩 하면서 양을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돼요. 워밍업을 해야 된다고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페이스 관리를 하라는 게 속도 조절을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에 맞게 자기 몸은 본인 몸은 본인이 알거든요. 남은 잘 몰라요. 그 공부 방법이 뭐 필기하는 게 좋으냐 필기 안 하는 게 좋으냐 그것도 정답이 없어요. 내 몸에 맞춰야 돼. 내가 필기하는 걸 원하면 하면 되고 둘 다 못하면 육체와 정신이 분리 안 된다면 그냥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보통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안 돼요. 여자분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죠. 여자분은 와이프는 보니까 운전하면서 저한테 잔소리하면서 껌 씹으면서 화장하면서 또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밥 먹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다 보면 밥 다 흘려요. 정신없어가 전화 받는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밖에 못해. 남자들은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자기 몸에 맞게 스스로. 자, 곱하기 70하면 4, 7은 28, 2,800만 원에다가 보증금 500 하면 3,300만 원의 요율을 곱하면 된다. 즉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오늘 문제 이하라고 있죠. X 미만인 경우에는 미만이면 그 숫자 제외라는 이야기예요. 5천만 원인 경우도 곱하기 100 한다 이 말이죠.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디귿 62페이지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받아도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권리금은.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리얼에 보면 중개보수 계산하는 데 포함됩니다. 미엄 교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보면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입니다. 분양가가 5억이고 계약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차 중도금 5천만 원, 2차 중도금 5천만 원,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주고 거래하는 게 뭐예요? 2억 주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2억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 근데 현업에서는 보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서울에서는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달라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100만 원 주로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금만 그런 상태에서 계약금 뭐 한 2억 3억 하는 뭐 2, 3천만 원 그런 거에서 보수 요율 곱해봐야 10만 원도 안 되죠. 법적으로는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요것만 판례입니다. 즉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P가 붙었으면 5천만 원 빼야 되겠죠. 지금 1억 계약금 5천만 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1억 5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P가 5천 붙었으면 실제 1억 주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1억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P 붙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교환입니다. 교환은 고액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 보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환인 경우에는 상가는 0.9%니까 180만 원이고요.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을 보면 0.4%니까 12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으면 180만 원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기 때문에 120만 원씩을 각각 받는다.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비업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와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가령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지금 충청남도가 천안이 인구는 최고 많죠? 근데 충남도청은 내포 신도시 있잖아요. 그 내포가 아마 충청남도 지도를 놓고 보면 거의 중앙에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게 한 것 같아요. 인구와 상관없이. 지금 가보니까 허벌판이더라고. 그 제가 경찰청장 관사, 도지사 관사도 다 가봤는데 산 밑에 완전히 허벌판이. 아직 이게 그것도 없어요. 버스 터미널도 없더라고. 앞으로 계속 발전되겠죠. 앞으로는. 자,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금 평택하고 천안하고 바로 붙었잖아요. 자, 이런 경우 여기에 있는 천안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을 경우에 어느 시도 조례를 적용받냐고요.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중개상물 기준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 중개 행위를 한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니까 답은 어느 시도 조례입니까? 천안시 조례가 아니고 충청남도 조례죠. 충청남도 조례. 시도 조례라고 했으니까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줄여서 그냥 시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에 보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2분의 1이 56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래서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50제곱미터는 상가인 경우 100제곱미터 모두 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2분의 1 이상. 우리가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이 10번 나옵니다.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이 숫자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실비입니다. 실비.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을 실비라고 합니다. 실제 들어간 돈을 실비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 암기 프린트 52번에 실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비가 몇 번에 있어요? 실비가 15번부터 19번까지 15번부터 19번까지 있는데 실비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15번이 권리관계 등인가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의뢰인한테 받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계약금 등을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예치하니까 위험보험료를 매수인이 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지금 현업에서 보면 권리관계 즉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은 법무사들이 부담을 하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업공개사가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업에서 제가 실무 강의를 하면서 부산하고 이런 데도 부산에도 제가 창업 실무 강의하러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작년에도 갔었어요. 11월 12월 강의를 했는데 거기 이제 부산이나 뭐 다른 지역도 가보니까 대체로 개업공개사들이 내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누가 내야 된다? 이전 의뢰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법 판례에 보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동시행관계에 있는데 동시행이라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적은 금액인 1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10만 원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민법 판례입니다. 그럼 스스로 매도인 스스로 이 권리관계 깨끗하다는 걸 입증하려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가지고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16번까지 했고요. 17번은 17, 18, 19번이 뭡니까? 이게 우리 서브노트 64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서브노트 64페이지 맨 밑에 64 양가로 3번 지금 매수 신청 대리 관련된 거 맨 뒤에 있는 걸 다 비교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 땡겨놨다고 했죠. 어차피 매수 신청 대리 보수라는 말을 쓰니까 중개보수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64페이지 맨 밑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보면 3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우리 그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7번에 있죠. 한도액이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은해 보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위보수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위보수가 뭡니까? 메뉴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이런 걸 받죠? 우리 중개업 할 때는 상담료 못 받잖아요. 변호사들도 보통 상담료 뭐 한 시간에 10만 원도 못 받을 거예요. 5만 원 뭐 이 정도 받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들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매수 신청들이 상담해주고 50만 원 받으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받는 데 들어간 비용은 못 받는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사건 카드에 그리고 반드시 기록도 해야 됩니다. 자, 어차피 64페이지 그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를 보셨으니까 맨 위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가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입니다. 또 여기는 합의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협의라고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즉 낙찰받아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낙찰 못 받아줬다 하더라도 1번 30만원, 2번 50만원, 3번 100만원, 4번 130만원, 5번 낙찰 못 받아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이 뭐겠어요? 낙찰 못 받아주더라도, 즉 매수인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했는데 1등 못하면 낙찰 못 받는 거죠. 매수인이 못 됐을 경우에 최대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50x. 예? 예, 답은 130이죠. 예, 실비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최대. 그 다음에 매수인 되지 못한 경우도 좀 전에 또 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합하면 130이죠. 낙찰 못 받아주더라도. 낙찰 받아주면, 그럼 낙찰 받았다면,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한 금액 빼고 추가로 최대한 얼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낙찰 받아준 경우에는 30, 50, 여기 80, 80도 하나 할까요? 보기. 답은? 답은 얼마예요? 답은 80만 원이죠. 실비는 받아도 되잖아요. 낙찰 받아주더라도. 그 다음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도 받아도 돼요. 낙찰 받더라도 8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추가로 50만 원 더 받는 건 안 되잖아요. 낙찰 받아줬으니까. 맞죠? 예, 그렇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맨 위에 이거는 상담하고 권리분석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낙찰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낙찰 받아 준 경우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대리했는데 1등 못하면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리고 물론 실비와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낙찰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담 및 권리분석만 하면 받을 수 있고, 실비도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낙찰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다시 61페이지가 아니고 63페이지 63페이지 중간에 판례가 뭐냐면, 이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참고 표시는 뭐냐면, 법제처 법령해석단의 요건해석에 의하면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를 뭐 10% 예를 들면 법정보수가 100만 원이면 110만 원 받아도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권해석이 나오자 지금 개업공개사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보면 일반 과세사업자라고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110만 원 찍혀 나와요. 중개보수가 만약 100만 원이면. 간이과세사업자는 못 받겠죠? 그 처음에는 뭐 가급적이면 간이과세사업자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간이과세사업자면 소득이 2,400만 원이 안 넘으면 아예 부가가치세도 안 내요. 한 푼도. 2,400 넘으면 3% 내야 돼요. 그 10%의 30%니까 결국 3% 내기는 내야 돼요. 간이과세사업자라도. 자, 어쨌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더 받는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실제 받아서 낸다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는 이게 뭐냐면, 중간에 이런 거 현업에서 많이 있어요. 중간에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주인이 뭐 알아서 방 빼가지고 나가라, 보통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죠. 그랬을 때 그 중개보수는 새로 세입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중개보수를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내야 되냐 아니면 집주인이 내야 되냐, 누가 내냐고요? 답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임대인, 집주인이 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하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2년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도 연수교육해보면 이걸 잘 모르고 계셔요. 이런 거 부분을. 아니 2년 계약했다가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원칙은 무조건 임대인이 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건물주 입장이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알았다, 내가 낼게. 그러면 임대인이 갑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보증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내주고. 내줄 때 알았다 그러면 1년 만에 나가면 나머지 1년분 월세 다 까고 내주겠다. 그거 가지고 내가 중개보수 낼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원래 2년 계약했으면 2년분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원칙은.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 가지고 받으면 그때부터는 안 줘도 되지만 언제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미리 다 빼버려도 되죠. 공제해도. 그러니까 알아서 빼라 이 말은 중개보수까지도 네가 부담해라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애매하잖아요. 논란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그러면 보통 현업에서는 뭐 복비라고도 말 많이 하더라고요. 중개보수를. 중개보수는 그럼 네가 부담해라. 2년 안 살았으니까. 그럼 내가 남은 월세 원래는 1년간 다 까야 되는데 안 까고 그냥 다 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주인 입장이라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주인이 내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라면. 그거 내라고 하면 알았다 낼게. 그럼 내가 그 대신에 월세는 다 못 내주겠다. 1년 2년 산다고 했으니까 2년분 차임을 다 빼면 되겠다. 만약 전세면 어떻게 되면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까버리면 되겠죠. 월세 환산 비율이 있잖아요. 월차임 전환율이.
여기까지 중개보수가 시험에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도감독 등입니다. 지도감독 관청은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나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보면 지도감독 관청, 지도감독 관청이 나오는데 개업공개사와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금 65페이지 서브노트에는 요것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를 다 비교하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를 포함한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지금 계속 매수신청 대리를 미리미리 다 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다 비교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가 한 문제 나오는데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 맨 마지막 주에 있고 또 맨 마지막 주는 시간이 급해가지고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과목이 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즉 지도감독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있죠. 자, 그래서 65페이지 서브노트 다시 65페이지를 가서 보면 그 그림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구가 설치된 보통 시의 시장은,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지도감독 관청이 아니다. 보통 시 이런 말이 법에는 없는데, 즉 공법에서는 보통 이걸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죠.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지도감독 관청이 아니라고요. 대전시장, 고양시장, 수원시장 다 아니죠. 물론 대전시장은 지도감독 관청입니다. 제가 어쨌든 등록 관청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거고요. 지도감독 관청은 장관, 시도의사 등록 관청이라 했으니까 대전시장은 시도의사에 들어가겠죠. 그 등록 관청에는 안 들어간다. 그런 취지의 등록 관청은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만 해당되고,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가 있었는데 폐지됐어요. 그래서 부천시의 경우는 이제 부천시장이 등록 관청입니다. 동그라미 2번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업자는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3번 무등록업자와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이니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중개보조원도 자격증 따지도 않았고 할 게 없죠. 자격정지도 못하고 업무정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의 유형인데, 양가로 1번 감독상 명령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박스 안에 투기 등 거래 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수시검사와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국토교통부에 저는 5년 동안 중개업을 했는데 한 번도 조사 못 받았습니다. 왜 나만 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너만 안 한 게 아니고 바빠서 다 못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이제 법을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정기검사 하지 않고 요즘은 조사로 나오는 거 개업공개사들 저는 조사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다른 개업공개사들이 저한테 연락 오거든요. 이 조사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니까 꼭 찍어서 나온대. 요즘은 뭐 예를 들면 2018년 3월 28일 누구시 계약한 거 그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민원 제기됐다는 이야기 그 건이 그 사람이 그런 것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다가 헤매고 없는데 하니까 없으면 보존 업무 위반 그 자체가 업무 정지잖아요. 찾지도 못하면 그 자체가. 그럼 빨리 찾아가지고 들어올래 시청으로 구청으로 아니면 내가 다시 나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찾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찾아가 들어가면 빨리 이거 민원 해결해라. 이거 민원 들어왔으니까 해결 못하면 우리도 행정처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의뢰인의 입장이라면 중개사고가 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보다 행정청에 민원 제기하는 게 더 빨리 해결돼요. 검찰에 고발해서 그 법원 확정 판결 받아도 재산 다 빼돌리면 뭐 받아낼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행정처분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탈법행위를 가급적이 안 해야 된다고. 사고가 나고 나면은 다 물어본다만 주의 몇 달이만 걸쳐서 물어보면 다 우리나라 사람 뭐 한 5명만 걸치면 다 누구하고든지 다 통할 수 있어요. 인적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사고 나면 다 묻는다고. 여기저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한테도 물으면 묻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들도 물으면 다 묻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패소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패소합니다. 소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하죠. 패소할 거 뻔히 알면서도 변호사들은 예, 한번 붙어볼 만하네요. 이렇게 말해. 내가 이긴다는 말은 안 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나중에. 자, 그래서 결론은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없어졌다. 자, 그 다음에 2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인데 동그라미 1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3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무등록업자 사무실에도 들어갈 수 있다. 66페이지 이 출입검사 공무원은 정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증과 조사 검사 증명서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시험에 조사 검사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족하다 X로 출제됐어요.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양가로 4번 위반 시 제재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0번에서 13번까지 있는데요. 10번에서 13번 55번에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고요.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 등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는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는 모두 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든 업무정지든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청문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오늘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법 제38조 1항 1호 규정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된다. 자, 이게 암기 프린트 51번에 45, 46, 47, 48번에 있는데 첫 번째 저는 그냥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 그 다음에 해산이 있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망, 해산이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은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반납 규정이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은 7일입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산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51번 암기 프린트 45, 46, 47, 48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67페이지 행정처분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